맞아. 그 이야기 시작할 때부터 들렸어. 아홉 시에 시작하는데 9시에 시작할 때 4명이 앉아있는 게 얼마만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한 명은 없다 치고 그 소연아 그 내가 안 보내줬는데 혹시 그 싸우는 영상 봤어요? 안 봤죠? 그 다음 주에 연휴가 좀 있는데 가세요. 그렇죠? 자, 근데 지난 시간에 그 깜빡하고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79페이지. 79페이지. 지난번에 CJ 얘기하면서 동작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 문법 요소 파트는요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문장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 문장 성분 뭐 주어 목적어 뭐 부사어 뭐 이런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문법 요소 끝나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긴 시간 동안 배워왔던 이 문법적 지식들을 가장 많이 이제 적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문장 부분의 활용 역시 뒤에서 이제 중세국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제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은 좀 복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특히나 이제 정말 다양한 유형으로 여러분들 좀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이제 잘 대비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시간 표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선어말 어미로 나타내는 거였고 두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로 나타내는 거고 세 번째는 시간 부사어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이제 뭐 get, at, ot, 그 다음에 는 뭐 이런 것들이 붙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는 은는 을던이 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관형사형 어미 은는 을던을 외워놓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붙었을 때는 과거고 형용사에 붙었을 때는 현재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동작상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자, 이 동작상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이제 요 진행상과 완료상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진행상과 완료상은요. 그냥 실현 방법 외우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 뭐뭐 아오 가다, 뭐뭐 하면서 요 3개가 이제 진행상의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완료상의 표현은 뭐뭐 아오 버리다, 뭐뭐 아오 있다, 그 다음에 뭐뭐 고서 연결 어미로서 이렇게 이제 3개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금 이제 헷갈리고 낯선 부분은 요겁니다. 뭐뭐 아오 가다. 예를 들어서 빨래가 다 말라간다 라고 하면은 기본형은 말라가다야. 말라가다. 거기에 지금 뭐가 붙었어? 니은이 붙었죠. 요거는 지금 진행상에서 니은이 붙었으니까 현재형 의미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진행상이다 라고도 보통 부르죠. 뭐뭐 해갔다, 뭐뭐 해갈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 미래도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진행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 현재 미래 표현이 거의 제한 없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상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쓰거나 미래를 쓸 때 좀 어색한 표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좀 잘 많이 활용되는 편이고요. 완료상에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아어 있다. 보통 이제 요거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이라고 할 때 남은은 과거라고 했어요. 왜? 남다가 동사인데 뒤에 은이 붙어있기 때문에 과거야. 꽃이 피어있다는요 완료입니다. 완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꽃이 피어있다라고 하면 내 눈앞에 꽃이 지금 피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마치 현재 진행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피는 건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핀 상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꽃이 피어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완료입니다. 그래서 요 아어 있다가 완료다. 그 다음에 뭐뭐 아어 가다가 진행이다. 요거를 좀 외워두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사실 의미적으로만 봐도 진행 완료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가라 라고 하면 뭐야? 밥을 먹으면서 가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밥을 먹는 행위가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게 계속 진행이야. 그런데 밥을 먹고서 가거라 라고 하면 뭐야? 밥을 다 먹고 가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먹는 행위를 끝내고서 가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완료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상에 과거, 현재, 미래 여기 사용되어 있는 건 여기 보면 활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문들을 보면은 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피동 표현이었습니다. 피동 표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통사적 피동문이나 화성적 피동문의 요 이제 형태나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페이지는 84페이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생적 피동문에서 이제 피동전미사 이히리기가 붙는 거, 그 다음에 뭐뭐 되다가 붙는 거, 되가 붙는 거, 이게 지금 뭐뭐 되다도 전부 전미사라고 했습니다. 전미사이기 때문에 파생어라서 파생적인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이 잘 읽어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책이 잘 읽히지 않는다. 이 모두 다 가능하단 말이야. 맞죠? 책이 잘 읽어지지 않는다, 책이 잘 읽히지 않는다, 둘 다 가능해요. 맞죠? 자, 그래서 어떤 서술어들 같은 경우에는 아어지다랑 그 다음에 이 히리기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서 이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붙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붙는 게 가능한 경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중피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읽어지지도 되고 읽히지도 되는데 뭐는 안 돼? 읽혀지지는 안 된다. 그쵸?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통사적 피동문, 파생적 피동문에서는 요 두 개가 중요하겠죠. 자,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지난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피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이 항상 있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날씨가 풀렸다. 자, 이런 식의 문장이 있으면 날씨가 풀렸다라고 하는 문장은요, 풀리었다로 풀었을 수 있고, 얘가 지금 피동전미사로 쓰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얘를요 능동으로 바꾸면 결국은 풀다잖아. 풀다. 맞죠?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얘 능동문이야. 자, 그러면 얘가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목적어는 주어 자리로 간단 말이야. 그 주어는 어떻게 됩니까? 부사어가 되죠. 누구에게 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날씨가 풀렸다라고 하면 이건 피동문이야. 이게 주어 서술어가 있어. 뭐도 없어. 부사어도 없어. 왜 부사어가 없는데? 원래 주어 이 위치에 있는 애를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상정할 수 없습니다. 맞죠? 날씨를 누가 푸는데? 맞죠? 날씨를 누가 푼다라고 하는 주체를 우리가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응할 수 없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감기에 걸렸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동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걸다가 걸리다가 됐어. 맞죠? 자, 그런데 감기가 나를 걸었다라는 능동문으로 만들면은 문장이 어색해집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요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는 능동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능동문으로 철수가 칭찬을 들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피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칭찬이 철수에게 들렸다가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요 능동문으로는 사용이 가능한데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문장,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는 문장은 다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뭐 다 외우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해봐? 그냥 바꿔보면 됩니다. 바꿔봐서 칭찬이 철수에 들렸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그냥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사동 넘어갑시다. 페이지 86페이지. 사동 표현입니다. 자, 사가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부린다는 거야. 기신부름꾼으로 부린다. 종처럼 부린다. 자,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거,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실현 방법을 보자면,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동사 또는 형용사가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변형되는 경우. 자, 사동문의 반대말이 주동문이죠. 스스로 행동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원래 주동문에서 예를 들어서 주어, 그 다음에 자동사 또는 형용사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 주어, 목적어, 사동사로 바뀐다고. 밑에는 뭐야 지금? 주어, 목적어, 타동사 이렇게 돼 있죠. 차이는 뭡니까? 무엇의 유무? 목적어의 유무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생깁니다. 뭐랑 차이가 생기냐면요, 피동과의 차이가 생겨요. 피동문은요, 피동문이 만들어질 때 능동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동문 같은 경우에는 능동문의 서술어가 형용사인데 피동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악 소리가 작아지다 라고 하면은 얘는 기본형이 뭐야? 작다잖아. 맞죠? 작다는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에 지금 아워지다가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뭘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피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피동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뭐만 가지고 있다? 상태의 변화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작다가 작아지다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어. 왜? 얘가 원래가 형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도 나타낼 수 없어? 자동사도 나타낼 수 없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능동문에. 근데 사동문 같은 경우에는 주동문에 목적어가 없어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문장 성분이겠죠. 그럼 걔네 다 빼면은 주동문의 주어는 어디로 가느냐? 목적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주동문의 동사, 자동사 그대로 사동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어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사동문의 주어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동주라고 부르죠. 사동주. 새로운 주어가 등장해야 됩니다. 왜? 누군가가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얼음이 녹는다라고 하면 얼음 자체가 녹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얼음을 녹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동주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 원래 타동사였던 경우에 주동문이 그럴 때는 어떻게 변합니까? 원래 주어였던 애가 뭘로 가요? 부사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 목적어였던 애는 그대로 목적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가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이 있어. 자, 그러면 만들면 어떻게 돼? 내가 그에게 부사어가 되는 거죠. 부사어. 책을 읽혔다라는 식으로 이제 문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사어는요, 주로 어떤 것들이 붙으냐면 애나 애게가 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 하여금이 붙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담장을 높이셨다. 가끔씩이 아니고 우리가 내신에서 무조건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뭐 그 중간고사 때 물어볼지 기말고사 때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피동사동 같이 묶어가지고 물어보는 건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담장을 높이셨다라고 하면 지금 요 이가 전미사가 붙은 거잖아. 원래는 기본형이 높다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요 이가 피동이냐 사동이냐를 판단할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얘가 기본형을 찾았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타동사가 되냐 안 되냐로 우리가 판단이 더 빨리 됩니다. 그냥 뭐 문장의 의미 이런 걸 찾아볼 필요도 없어. 얘 기본형이 높다야, 형용사에 이가 붙었어. 그러면 무조건 사동이야. 왜? 피동에는 붙을 수가 없거든. 맞잖아.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워지다가 붙었어. 그럼 아워지다가 붙었다고 해서 높아졌다라고 해서 그게 그러면은 피동이 되냐? 안 된다고. 형용사에 아워지다가 붙어서 피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물어보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사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실현 방법에서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자, 파생적 사동문은요, 사동전미사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7개. 뭐 있어요? 이 희리기, 우추 이렇게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체언에 시키다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그럼 얘는 품사가 명사야. 운동은 명사야. 그런데 여기 뒤에 하다를 붙였어.
그럼 이제 품사가 뭐가 됩니까? 동사가 되죠. 자, 그래서 운동이라는 체언에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됩니다. 그럼 명사가 동사가 됐으니까 하다는 뭐야? 전미사지. 품사를 바꿔주는 건 전미사밖에 없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하다를 사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키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시키다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뭔데? 시키다 역시 뭐가 돼요? 전미사가 되죠. 얘도 전미사고 얘도 전미사야.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얘도 파생적 사동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뭐뭐 하다가 있습니다. 자, 사동은요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이 이기리기 우구추를 뭐뭐 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피동문은 어떤 애들은 파생적만 가능하고 어떤 애들은 통사적만 가능한데 사동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왔다 갔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데? 얘네 둘이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쓸 때가 좀 더 적절할 때가 있고 얘를 쓸 때가 좀 더 적절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좀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사동전미사 같은 경우에 구를 좀 보면요. 이 히리키 우구추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안 쓰는 게 요 구입니다. 구. 자, 그래서 뭐 달구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돋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건 또 이제 맞춤법인데 돋구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돋구다가 있습니다. 맞죠? 돋구다는 뭡니까? 화를 돋우는 거야. 맞죠? 자, 돋구다는 뭡니까? 안경 도수를 높이는 겁니다. 이 의미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죠? 돋구다는요, 얘가 화를 돋구네라고 할 때 틀린 표현이야. 틀린 발음이고. 맞죠? 돋구다는 안경 도수를 높이다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상황에서 뭘 씁니까? 돋구다를 씁니다. 돋구다. 알겠죠? 자, 다음. 자, 사동에서 중요한 건, 자, 봅시다. 있나? 없냐? 다음 페이지 여기 빈칸에 살짝 필기를 좀 하자면요. 직접 사동이랑 간접 사동을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직접 사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동주가 어떤 행동을 자기 몸을 움직여서 직접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장을 딱 읽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옷을 들고 엄마가 아이 여기 머리 여기 팔 넣어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사동주가 직접 움직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동주가 직접 움직인다고 해서 직접 사동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간접 사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얘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입게 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엄마가 옷을 들고 가가지고 머리 넣고 손 넣고 해준 게 아니고요, 야, 옷 입어 라고 해서 옷을 입게 만든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간접 사동을 씁니다. 그런데 자, 요 표현 있죠?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요 표현이 사실은 중의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라는 문장은요, 직접 사동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간접 사동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리기 우구추가 붙어있다, 파생적 사동문이다 라고 하면 이 히리기 우구추가 붙어있으면 얘는요, 직접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간접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의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동문의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입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떤 의미밖에 없어? 간접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야, 옷 입어 라고 해서 입은 거야. 자, 근데 요게 좀 애매한 게요, 이 히리기 우구추가 붙었는데 중의성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내가 기출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 기출 중에서 이제 저기 동인고등학교는 요게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읽히셨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원래 읽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행위야? 누군가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야 그게 읽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읽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학생이 읽은 거야? 그건 아니거든. 맞죠?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요, 직접 사동이 될 수 있다, 없다? 의미상으로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간접 사동이야.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럼 선생님 소리 내서 읽어준 건요? 그거는 본인이 읽은 게 아니잖아. 결국은 선생님이 읽어준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읽어준 거지 학생에게 읽히신 게 아닙니다. 이해되죠? 선생님이 옆에서 책을 소리 내서 읽어주는 건요, 읽히신 게 아니고 읽어준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읽히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밖에 없어. 뭔데? 학생이 지가 책을 보고 읽는 거야. 그거를 하게 만든 거고, 선생님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우주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의성이 안 생기는 사동문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의미상에 따라 달라요. 알겠죠? 특히나 어떠한 행위가 이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서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행위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뭘로밖에 볼 수 없다? 간접 사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의미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동입니다. 사실 문법 요소는 여러분들 실현 방법 외워놓고 그냥 문제 많이 푸는 게 장땡입니다. 사실 뭐 글 이렇게 많이 쓰여 있지만 실현 방법만 외워놓으면 되는 거고요. 미안한데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 내가 아까 이거 동작상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하려고 아까 동작상 보자고 했는데 또 까먹어버렸네. 미안합니다. 자, 요 페이지 79페이지 중의성 하니까 생각났다. 자, 이 진행상의 중의성이 있었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빨간 바지를 입고 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의적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는 빨간 바지를 입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이 문장을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중의성이 생긴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잖아.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하나는 뭐야? 그가 빨간 바지를 입은 상태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 입은 상태로 내 앞에 있다는 건 입는 행위는 언제 끝났어? 집에서 끝났거든. 맞죠? 그래서 내 눈앞에 지금 그가 빨간 바지를 입고 있으면 그거는 무슨 상이야? 완료상이야. 그러면 빨간 바지를 입고 있다를 진행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은 지금 내 앞에서 뭐 입고 있는 거야? 빤스 입고 있는 거야. 맞죠? 지금 아직 입고 있는 상태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 입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진행의 의미와 그 다음에 완료의 의미 모두 나타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판단하는데요? 그냥 앞뒤 문장 보고 판단하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제 완료라고 좀 많이 쓰긴 하지. 맞죠? 자, 근데 이제 요런 이제 그 진행상에서 중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자, 다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사동 끝났고요. 부정 표현으로 넘어갈 겁니다. 90페이지 봅시다. 90페이지. 자, 그래서 부정 표현은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안 부정문, 못 부정문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의 형태가 있어서 보통 우리가 얘를 단형, 장형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 하다랑 못 하다가 있어. 맞죠? 그럼 안 하다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가 평소에? 소연아, 안 하다랑 못 하다의 차이가 뭐야? 뭐라고요? 안 하다랑 못 하다의 차이가 뭐예요? 뭐라고요? 가능한 거? 그러면 뭐가 가능한 거고 뭐가 안 가능한 건데요? 안 하다는 가능? 근데 가능이라는 말이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을까? 안 하다랑 못 하다.
자,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 못 하는 거야. 맞죠? 그럼 안 하는 거 안 하는데 안 하는 게 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의지부정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어저께 잠을 안 잤다 라고 하는 거야. 잠을 안 자려는 의지로 안 잔 거야. 맞죠? 근데 나는 잠을 못 잤어 라고 하는 거야. 자고 싶은데 못 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의지부정, 그 다음에 얘는 능력적으로 안 돼서 그래서 능력부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얘가 단순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순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비가 안 내렸어 라고 하면 비가 안 내리다는 누구의 의지로 안 내린 게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사실 부정 있죠. 단순한 사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부정할 때도 우리가 안을 씁니다. 맞죠? 안 하다. 자, 그 다음에 못하다는 능력 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상황에 의한 부정이 있어.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내가 랭킹 1등을 안 찍었어 라고 하면 뭐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내 의지로. 근데 나는 랭킹 1등을 못 찍었어 라고 하면 상황 부정이랑 능력 부정이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력이 안 돼서 랭킹 1등을 못 찍었어 라고 하면 뭐야? 능력 부정이야. 근데 내가 핸드폰을 뺏겨가지고 못 찍었어 라고 하면 뭐니까? 상황에 의한 부정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상황 부정, 능력 부정 이런 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요거죠, 요거. 못 부정문은 일반적으로 뭘 쓸 수 없습니까? 형용사를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못 예쁘다 이러면 좀 뭔가 슬프지 않나요? 뭔가 내가 능력이 안 예쁜 것 같잖아. 맞죠? 자, 그래서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못을 쓸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쓸 수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안 하다, 못 하다는 짧은 형태잖아. 얘를 긴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된대? 뭐뭐 하지 않다 또는 뭐뭐 하지 못하다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요. 나온다. 자, 예를 들어서 모래가 부드럽지 못하다. 자, 부드럽다는 형용사야. 맞죠? 근데 우리가 모래가 부드럽지 못하다라고 할 때 이게 그렇게 어색하게 안 느껴진단 말이야. 얘가 어색하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요. 뭐뭐 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긴 형태의 부정문으로 쓸 때 형용사랑 만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기대에 못 미침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딱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냐면 모래를 만졌어. 이 모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 부드럽지 못하네 라고 할 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형용사에 뭐뭐 하지 못하다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능력 부정이랑은 의미가 전혀 다르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말다 부정문이 있습니다. 말다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지 마라. 어떤 문이야? 명령문이다. 그쵸? 뭐뭐 하지 말자라고 하면 뭐야? 청유문이 나왔죠. 자, 그래서 얘는 뭐야? 특정한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이런 것들은 뭐랑 결합할 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결합할 수 없다. 그치? 왜? 우리 내일부터 예쁘자 라고 해도 실현이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이런 것들을 이제 형용사에서 못 쓰기 때문에 동사랑 형용사를 가르는 기준 역시 이제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이제 가르기도 하죠. 그래서 동사만 쓰인다. 자, 다음 나머지는 서술어제 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요. 자, 우리가 부정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맞춤법 하면서 얘기할 건데 사실은 그 외국인들이 우리말 배우면서 제일 좀 멘탈 나가는 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서술어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은 뭐 이렇게 띄어서 쓴다, 뭐 한다, 어떻게 된다. 짧으면은 붙여 쓰거나 아니면 뭐 단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인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파생어랑 합성어는요, 보통 장형 부정문이랑 같이 엮어서 씁니다. 그럼 이게 일반적이야.
파생어나 합생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이나 접사 그러니까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합성어나 파생어는요 대체로 장형 부정문이랑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과가 안 새빨갛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과가 새빨갛지 않다라고 하죠. 또는 공부하다도 파생어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명사가 지금 동사가 됐으니까 전미사가 붙었잖아. 그래서 공부하다도 파생어인데 공부하다를 부정할 때 다시 안 공부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또는 공부 안 했다라고 얘기하듯이.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파생어나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데요. 이게 또 예외가 뭐냐면요. 파성어나 합생어임에도 불구하고 어간이 단음절, 그러니까 이름절인 경우에는 또 단형으로 씁니다. 안 하다, 못 하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그러면 기준은 뭔데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요 길이야, 길이. 특히나 어간의 길이. 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공부하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보는 의견이 다른데 공부하다에서 하다가 전체가 그냥 다 전미사라고 볼 수 있고 그냥 하만 전미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강의하는 강사마다 좀 다른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얘가 하다가 전미사든 하가 전미사든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의 단어가 됐고 얘가 용언이니까 어간 어미를 끊으면 결국은 어간 어미는 어떻게 끊기는 거야? 공부하와 다로 끊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간이 몇 음절이야? 3음절이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어간이 대체로 길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간이 길지 않고 단음절일 경우에는 어간이 단음절일 경우에는 안이나 못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요거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또 특징. 부정문. 견디다, 깨닫다와 같이 의지나 의도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견디다, 뭐 깨닫다 이런 것들은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안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안 견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못을 씁니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또는 못 견뎠다, 또는 견디지 못했다 라고만 쓰지 얘는 안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사실은 상황에 의한 부정도 아니고 능력 부정도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 부정이야. 단순 부정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안을 쓰지 않고 못을 씁니다. 왜? 의지나 의도 없이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의 해석 봅시다. 우리말은요 부정문이 생김으로써 바로 뭐가 생길 수 있냐면요 중의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찌됐건 간에 안과 못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얘 품사가 뭐야? 부사입니다. 부사. 우리가 흔히 부정부사라고 부르죠. 부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위치가 자유롭고요 앞에 있는 애를 꾸며줄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애를 꾸며줄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안과 못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진 않지만 자 어떤 성분을 꾸며줄 때 앞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 다 꾸밀 수 있단 말이야 부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예를 들어서 철수는 축구를 안 좋아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철수는 축구를 안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 문장은요 3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대. 왜 그런데 이 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 안이요 철수를 부정할 수도 있고요 안이 축구를 부정할 수도 있고 안이 좋아한다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철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데? 철수는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애들은 좋아해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만약에 축구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수는 축구는 좋아하지 않는데 뭐는 좋아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운동은 좋아해.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좋아하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축구를 싫어한다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말에서 생기는 이 부정문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중의성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단형 부정문 있죠. 안과 못만 쓰는 부정문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의성이 많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잘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문장 성분을 이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할 때 이런 걸 어떻게 중의성을 해소하는데? 그냥 문장 앞뒤 문장이 있으면 그 문맥을 바탕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 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인용 표현 넘어갑시다. 95페이지. 자, 그 인용 표현은 지난번에 인용절을 하면서 또 간단하게 보기는 했지만, 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인용을 실현 방법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문장 그 부호 그대로 다 써야 됩니다. 물음표, 마침표 다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붙는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라고라고 했는데 이 라고가 뭐라고 했어요? 인용격 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신에서 물어볼 때 인용격 조사를 무슨 격 조사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부사격 조사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라고 보는 순간 이 절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부사절이 되는 거야. 인용절임과 동시에 부사절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인용격 조사가 붙습니다. 라고가 붙죠, 라고가.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뭔데? 표지야, 표지. 특별한 표지가 있는 절이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실현됩니까? 딱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고라고 하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용 조사입니다. 조사로 쓰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이 간접 인용입니다. 맞죠? 간접 인용. 어떤 표현, 직접 인용 표현을요,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우리가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높임 표현 달라지죠. 그 다음에 시간 표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주체 달라지고요. 객체 달라집니다. 객체는 잘 안 달라지죠. 객체에 해당하는 표현만 달라지죠. 자, 그래서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객체를 부르는 말이 좀 달라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무문이 원래 이제 문장이었어. 그러면 이제 얘가 간접 인용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야구로 바뀌죠. 야구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이번에 보면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서 그 표현 차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바뀐다? 여기 지시어도 바뀝니다. 지시어. 그래서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거기로 바뀌죠. 나는 주체다, 그렇죠? 주체가 뭘로 바뀌어? 자기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로 철수가 어제 선생님이 내일 오신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선생님 언제 오는 거야? 오늘 오는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철수가 어제 선생님이 오늘 오신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뀐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높임의 등급이 바뀌는 거 잘 보세요. 철수가 빨리 갑시다 라고 말했다. 철수가 빨리 가자고 말했다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의 이 두 문장의 발화자는요, 철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왜? 이 직접 인용 표현을 보고 철수가 나한테 빨리 갑시다 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 뭐야? 철수가 나한테 높임 표현을 쓴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높임의 등급이 바뀝니다. 빨리 갑시다는 뭐야? 지금 저기로 상대 높임의 가장 높은 표현이죠. 아주 높은 표현. 자, 그런데 빨리 가자고 말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가 사라져? 높임 표현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페이지를 이제 다른 파트로 넘어갑시다. 이 파트는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감화 간단하게 볼 필요 없을 것 같다. 284페이지 넘어갑시다. 이제 어문규범으로 넘어갈 겁니다. 요건 사실은
모고나 수능 이런 쪽에서는 잘 안 나오진 않죠. 옛날엔 진짜 많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맞춤법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그 수능 시험의 기조랑은 좀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수능 칠 때는 진짜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막 외운다고 머리 터졌는데 대신에 요즘 그 내신에서 진짜 빡세게 나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밑에 학년 있죠. 여러분들 밑에 학년에는 이게 이제 그 1학년 2학기 그 범위로 들어가가지고 엄청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자 봅시다. 밑에 부분 볼 건데요. 우리가 말과 글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말과 글, 말과 글.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개념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맞춤법 파트도 마찬가지고, 요 표준어랑 발음법,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그리고 중세국어까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말이 먼저야, 글이 먼저야. 항상 말이 먼저입니다. 대신에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글을 기준으로 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말이 먼저입니다. 왜? 말은 언제부터 썼는데? 4,000년 전부터 썼어요. 당군 할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우리 말은 썼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그 형태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문장 형태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목적격 조사 을을 그 다음에 보조사 은는 이런 거 쓰는 게 신라 시대 때도 썼다라는 흔적들이 향가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발음은 달랐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 못 알아듣는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문장 구성은 똑같거든요. 근데 쓰는 글자는 달라졌단 말이야. 1343년에 이제 한글이 창제되고 난 전과 이후로 우리가 나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 항상 먼저고 글이 한참 뒤에 생겼어요. 말이 생긴 이후에 글은요 거의 2000년 넘게 있다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이 먼저 굳어진 상태에서 글로 옮겨졌다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관점으로 이 표준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해지는데, 자, 표준어는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정함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요 세 가지가 기준이라고 기준. 자,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뭔데? 계층적 기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상류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있으면 전 국민의 80% 이상 이 정도인 거야. 그렇죠? 자, 다음 시대적 기준은 뭐야? 현대. 그 다음에 지역은 뭐야? 서울에서 쓰는 말. 우리가 쓰는 말은 애초에 이제 억양으로 따져도 이제 이거 표준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287페이지 밑에 쪽에 봅시다. 이거 페이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자, 이번에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는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을 표준어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있다가 이제 표기법에서 또 할 거지만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는 뭐대로 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표준어 표기는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가 있고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가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옷이 예쁘다, 옷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어깨 같은 경우에는 뭐야? 소리 나는 그대로 적은 겁니다. 맞죠? 어깨. 근데 얘는 뭐야? 옷이 예쁘다라고 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 얘는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자로 우리가 표음주의, 표의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태를 밝혀 적었다라는 건 그 해당 단어의 의미를 밝혀 적었다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쓴다? 소리 나는 형태로 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강낭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강낭콩이 원래 어디서 왔냐면 강남콩에서 왔거든요. 강남. 그러니까 여기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의 어떤 강의 남쪽 지역에서 이제 자라던 콩이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얘가 강남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사람들이 강낭콩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로 굳어져서 강낭콩이 표준어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글세. 사글세는요 원래 삭월세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써? 사글세 이렇게 쓴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뭐가 표준어가 됐다? 얘가 표준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준어가 이제 애초에 아닙니다. 이제 강낭콩도 아니고요. 삭월세도 이제 아닙니다.
되겠죠. 그냥 삭을세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요 삭월세라고 하면 이거는 한자어거든. 근데 이제 삭을세로 바꿨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자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이제 순우리말이 된 거죠. 한자어가 순우리말 형태로 변한 겁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서 4번 한번 봅시다. 수컷. 자, 우리가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전부 뭐로 통일한다? 수로 통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냥 수컷, 뭐 수캐, 수퇴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 맞죠? 근데 문제는 뭔데요? 꼭 예외가 있어, 예외가. 뭐 때문인지 몰라. 양이랑 염소랑 쥐는요, 숫, 양, 숫, 염소, 숫, 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외 나머지는 전부 수로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다 알고 있죠? 수탉, 수평아리. 예, 닭이 아니고 탁, 병이 아니고 평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의 흔적 때문이에요? 히읗 종성체어네. 기억나요? 흔적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썼다고? 수하고 뒤에 히읗이 붙어 있었다고. 지금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흔적이 남아서 수탉, 수평아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 똑같이 뭐 하면 돼? 거센 소리로 쓰면 되잖아. 근데 또 거센 소리로 안 쓰는 애들이 있어요. 밑에 봐봐. 개미랑 벌은요, 그냥 개미랑 벌로 씁니다. 얘는 거센 소리로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 이제 거센 소리로 쓰는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은 거센 소리를 쓰지 않는 애들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요. 우리는 과거에 뭐가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에요. 모음주어가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그 의성어나 의태어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모음조화가 좀 지켜져 있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퐁당퐁당, 그 다음에 풍덩풍덩, 이런 식으로 모음조화가 보통 지켜져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 근데 깡충깡충 이런 애들은요, 표준어가 깡충깡충입니다. 그래서 깡충깡충을 비표준어라서 쓸 수 없나요? 아니, 의성어 의태어라서 쓸 수는 있어. 그런데 사전에는 뭐가 등재되어 있냐면 깡충깡충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야?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진 형태인 거지. 자, 요거요, 여러분들 문제 보통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되게 많은 단어들이 쭉 있고 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뭐 골라가지고 집어넣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게 예시가 무엇인지를 한두 개 정도는 연결해가지고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서 굳어진 형태의 대표적인 게 바로 깡충깡충입니다. 또 뭐가 있느냐? 오뚜기. 이제 오뚜기라고 쓰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죠? 막둥이, 쌍둥이 이런 것도 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진짜 옛날에는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쌍둥이. 근데 이제 지금은 쌍둥이라고 하죠. 막둥이라고 하고. 자, 다음. 다만 어원의식이 분명하다. 어원의식이 분명하다는 뭘까요? 한자어이기 때문에 얘 어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삼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서울 사람들이 삼촌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삼촌은 이제 그 표준어로 삼지 않습니다. 부조도 마찬가지로 부주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 저기 부주하러 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 모음 역행동화. 요거는 저기 의문의 변동할 때 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남비 맞죠? 원래 남비였어. 근데 이제 뭐가 됐어? 냄비가 됐어. 근데 이제 남비에서 냄비가 된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여기에 와서 영향을 끼쳐가지고 남을 냄으로 바뀌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모음 하나가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원래 사실 아니지만 중세국어식으로 보면 맞는데 우리는 지금 얘를 I라고 발음하지 않고 E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이제 반모음이 첨가돼서 반모음 소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얘가 이제 이 모음 역행동화의 현상에 의해서 이제 남이 내무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낙이 냉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장이 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동댕이 치다 대동댕이 치다 동댕이 치다 이것도요 원래는 동당이었어요. 옛날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제 지금은 동댕이 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제외하고는요 잘 없습니다. 알겠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아기를 애기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 죽이다를 쥐기다로 부르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밑에 있는 애들 전부 뭐야? 비표준어야 비표준어 위에만 표준어야. 그래서 이 모음 역행동화는 원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만 인정하는 거야. 알겠죠?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얘네들 많이 나오죠. 낙이 내기 많이 나오고 낭비 냄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이 쟁이 둘 다 나오는데 걔가 여기 없는 이유는 뭐야? 우리는 지금 장이도 쓰고 있고 쟁이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쟁이라는 말은 원래 장이에서 나온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밑에 지금 밑에 붙임으로 나와있죠. 장이쟁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8번.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웃과 윗. 웃과 윗을 쓰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윗집이야. 그런데 얘는 우도시야. 어떨 때 씁니까? 웃은요 위와 아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웃을 쓰죠. 그 다음에 윗은 뭐야? 반대로 위와 아래가 구분이 가능할 때 그럴 때 윗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윗은 또 위를 쓰는 상황이 있고 윗을 쓰는 상황이 있죠. 이 사이시옷 관련해서 조금 이따 나중에 할 건데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제 웃과 윗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아래 구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얘기합니다. 그럼 웃옷은 위에 옷 있잖아. 밑에 옷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웃옷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겉옷의 의미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얘는 위아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가 있어? 뭐 웃어른 아래 어른은 없잖아.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웃돈을 얹어준다. 웃돈. 아랫돈은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웃을 씁니다. 나머지 대체로 그냥 위아래 나눌 수 있는 건 전부 윗을 쓰죠. 아, 여기 지금 밑에 보니까 윗 말고 위를 쓰는 상황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 사이시옷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봅시다 그냥. 자, 윗을 쓰는 상황과 위를 쓰는 상황을 구분 한번 해봅시다. 위와 윗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얘는 그냥 사이시옷을 쓰냐 안 쓰냐 이 차이입니다. 자, 사이시옷을 쓰는 상황. 지난번에 의문함에서 이야기를 했었네요. 맞죠? 자, 그래서 사이시옷을 쓰는 상황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씁니까? 뒤음절의 초성이. 뒤음절이 아니죠. 뒷말이죠. 초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 우리가 사이시옷을 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윗집 이러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윗집으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윗집으로 발음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얘 사실은 표준 발음은 요거야. 밑에는 허용 발음이고. 이게 어찌됐건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건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생긴 거거든. 그런데 뒤에 있는 이 된소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된소리 발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앞말에 받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된소리 대기 현상의 네 가지 현상 전부 다 앞말에 받침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앞말에 받침이 없는데 지금 된소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돼서 윗집 이렇게 적어야 되다 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또 원래 형태가 파괴돼서 어떻게 쓰는 거야? 사이시옷을 쓰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러면 윗과 집에서 이 뒤에 있는 말이 애초에 거센 소리이거나 된 소리인 경우에 기본형이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우리가 사이시옷을 쓰지 않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게 위쪽에 있어 이라고 하면은 얘는 애초에 뭐야? 위와 쪽으로 나뉘는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쪽은 그냥 원래부터 된 소리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렇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위쪽 이러면 얘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그냥 위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쪽, 위층, 위턱 이런 애들 위 뒤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오는 상황 이럴 때는 윗을 쓰지 않습니다. 위를 쓰죠. 자, 다음 잠깐 쉬었다 합시다.